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낙서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실제 각각 3,000부씩 판매가 된 그런 작품인데 보시죠. 표지서부터 보여드려야 되는데, 낙서열전은 이곳의 약자입니다. 낙없고 서럽고 열받는 전국 중고딩어리한 낙서책. 이건 저작권 기증이 된 책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다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국가 기증 저작물 제56호입니다. 제1호는 뭔지 아세요? 안익태 선생님 애국가입니다. 2012년도에 이것을 기증을 했는데 56호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별로 저작권 기증물이 없습니다. 저작권 기부는 자기 책 중에 한 권 이상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게 하자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전송권 정도를 개방하자는 것인데, 저작권 기증은 일체의 모든 권리를 다 국가에 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만들었고요. 저기 작게 보이시나요? 송문고등학교라고 써있는 2학년 5, 6반 지음이 1권이고 2권은 7, 8반이 함께 만든 겁니다. 그래서 먼저 7, 8반에서 시작했는데 5, 6반 학생들이 우리는 왜 뺐냐? 우리는 제자도 아니냐? 이런 식의 항의에 따라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만든 건데, 제목도 그들이 지은 것이고요. 이게 2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코드도 있듯이 다 이제 만들어진 건데, 발상 자체를 이제 좀 보시면은 좀 크게 키워볼까요? 보통 공부하기 싫을 때 국어를 뭐라고 낙서하셨나요? 국어, 교과서에. 도덕은 똥떡이라고 하시는 거 혹시 없으세요? 국어는 꿀엿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지리는 지지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물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물력 뭐 이런 식으로 장난들을 치거든요. 공부하기 싫을 때. 근데 공부하기 싫을 때 하는 그 낙서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묘한 임계점에 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루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창의적인 시간이에요. 낙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책은 낙서를 돕는 낙서책입니다. 보시면 이게 2권이죠. 그래서 5에서 8반 했는데, 이거 이제 합본으로 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2개 반이 이렇게 4개 반이 됐는데, 2개 반에서 이를테면 장문과 독서했을 때 장문을 선택한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7, 8반. 5, 6반 왜 안 하냐? 우리는 왜 안 해주냐? 5, 6반에서 장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또 문제제기를 해서 그럼 같이 하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2권을 갖다 만들려다 보니까 7, 8반에는 특히 많이 나오는데 5, 6반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5, 6, 7, 8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2권으로 만들자, 그런 식으로 됐고요. 모든 것들은 학생 작품들입니다. 이게 2권인데 보시죠. 이제 여기 내려오네. 이건 아닌데, 이제 1권을 보시죠. 잘 보이세요? 지금부터 나는 공부할 때나 수업을 들을 때 심심할 때 틈틈이 정신을 놓고 마음을 비우며 개념 따윈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보낼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즐거운 학창시절을 지루하고 따분하게 보내는 이들에게 보내는 거고, 답답하고 짜증나기만 하는 학교생활 자투리 시간을 100% 활용해서 존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졸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졸라는 너무 노골적이지 않느냐 해서 귀엽게 존앤으로 바꾼 거고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누르고 있기, 얼마나 멀리 번지나. 아주 사소한 이해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거죠. 근데 가끔씩 보면 뭐 하다가 졸다가 이렇게 플러스 펜이 이렇게 번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나름대로 그렇게 졸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낸 겁니다. 여기 보면 작은 이제 이름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께 얼마나 더 나가느냐 가지고서 옆 사람하고 같이 내기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하나 색칠을 하고 무념무상, 수업보다는 잔소리만 많은 선생님 시간, 수업과 관련 없는 잡소리만 피우기 위해서 점선을 따라 잘 부리는 쓰레기통에 3점 슛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루한 시간들을 뭔가 좀 기발하게 참아보고자 하는 아이들의 욕망 같은 게 드러나 있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달마시안 땡땡이 무늬를 얻자,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나 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들 나름대로는. 자, 뭐 종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점 찍기, 계속 점을 찍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학생이 찬조를 한 겁니다. 이런 낙서들 많이 하세요? 여학생들은? 그리고 뭐 머리는 계속 써야 좋아진다. 은근히 지금 메시지도 들어가죠. 머리는 쓰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하면 반어가 되겠지만 머리는 계속 써야 좋아진다 해서 뭐 외출, 뭐 조퇴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를 갖다 사유를 쓰는 방안. 그 다음에 수업하는 선생님 괴롭히기, 선생님 등에 포스트잇을 붙여보자 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뭐 뭘 봐라고 쓰든지 아니면 나는 바보라고 쓰든지 해서 여기 붙여볼 생각을, 아주 앙큼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게 2008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폰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모비를 만들어 보자. 은근히 지금 창의적인 발상들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재미와 창의와 지루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뭐 인생은 한 방이다 그렇고 또 만드는 거고, 나 잔다 손대지 마 이런 것을 몸에 붙이고 해라 하는 것이고, 또 오늘의 급식 메뉴, 머릿속에서 오늘 메뉴 뭐 나올까 이거 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끌어넣어주는 거죠. 자기만의 급식 메뉴를 만들자, 자기만의 식판을 만드는 겁니다. 없으면 그려놓자 하는 거고. 자, 이게 중앙입니다. 맨 펼쳤을 때, 이 안쪽으로 된 작은 책자인데 펼쳤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여기다가 세계 루트를 정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꿀려 똥떡 수준에서 지금 확실히 변화 발전된 모습이죠. 이걸 낙서를, 이런 낙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 학부모님은 사실 없죠. 머릿속에서 지금 글로벌 전 지구적인 발상을 지금 하면서 낙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살짝 보면 어떻게 뭐가 좀 이상한 데가 보이실 겁니다. 뭐가 좀 이상할걸요? 찾으셔야 되는데. 네, 남미 쪽이 어떻게 됐죠? 네, 이게 이쪽으로 뒤집어졌죠.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슬쩍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히 지금 만든 낙서편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걸 살짝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낙서. 그러니까 재밌으면서도 창의적이고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낙서를 만들어라 했을 때 아이들이 머리에 머리를 쓰고 해놔서 자기 이름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만들고요. 화장실 벽 청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여기에 낙서를 해보자. 그래서 뭐 오른쪽을 보시오, 뭐 왼쪽을 보시오 한다면 뭘 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죠. 재밌는 낙서편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런 식의 것들. 저는 또 제가 심심하고 뭐 좀 따분하고 할 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무슨 그 원자 이렇게 회전 같은 거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거대로 떠올리시죠? 이렇게 산화하고 그 다음에 약간 돌리고, 그래서 원자 그 진동 모양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잘 만들어 조그맣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저 나름대로 그게 점이죠. 벤티의 점처럼 저 나름대로는 크게도 만들었다가 뭐 좀 찌그러뜨는 데가 좀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거를 저도 자주 하는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돌이켜보니까 어렸을 때 왜 만능 자라고 이런 거 있었죠? 톱니 있고 작은 톱니 나오고 해서 막 다양하게 만들던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나 봐요. 저 혼자 어떤 때 회의 시간 같은 데 심심하면 저는 그런 거 그리고 있어요. 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서서히 뭔가 쓰는 듯 하면서 사실은 천천히 그런 원자의 이런 주기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이 학생들도 지금 그러는 거죠. 다 자기 생각 넣기. 그리고 학교를 어떻게 하고 싶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외계인이 됐는데, 그리고 급훈, 교훈, 학습 목표, 낙서를 마음껏 해보자 하는 것이고, 뭔가 규격에 갇혀있던 학생들이 이제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루한 야자 시간, 물건을 책상에 올려놓자 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또 무한정 색칠하기, 책상에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하자고 메시지가 또 들어가 있죠.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하면서 책상에다 낙서하지 마, 여기다 해. 왜 굳이 책상에 왜 낙서하니 하는, 말하자면 교훈적인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싫어하는 선생님의 묘비명을 써드리자. 아주 정성껏 음산하게 내일 날짜로 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모교에서 은사님들을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죠. 자, 이러한 이제 주사위를 돌리면 어떨까요? 뭐가 나와도 다 좋죠. 이걸 만들어서 오늘의 운을 점쳐보자 했는데 다 좋은 얘기입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님, 시험 안 하는 대박,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욕망도 읽어낼 수 있고, 또 분출, 표현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죠. 자, 블루 마블 게임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왔다. 그래서 고민은 털고 꿈은 펼쳐라 해서 제가 여기다가 발문을 달아놨고요. 이제 짧게 더 하나 보시자면, 이건 똑같습니다. 두 권의 책이니까 1권, 2권이 앞에 이거는 똑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으로 해서 고무줄로 해갖고 여기다 쓴 다음에 오린 다음에, 이거 오리기 시작하면 잠은 사실 다 달아나는 겁니다. 이런 거 오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운동화 매는 방법들, 또 학주, 학생 주임, 담임보다 더 무서운 졸음 귀신, 이거를 귀신을 그리면서 졸음을 쫓는 방법이 되는 거죠. 또 생각을, 선생님들의 뇌 구조는 과연 뭐냐, 도대체 저 양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 그 다음에 OMR코드 만들고 급식 메뉴를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국어, 이건 가장 전통적인 거죠. 그래서 훈련실에 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자기만의 시간표 다 다른 거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또 쭉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아주 집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만 보면 마치 그 뽁뽁인가요? 딱딱인가요? 그거 보면 누르지 않고는 못 베기는 아이들처럼, 그리고 이런 거에 아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루할 때 앞사람을 그려보자. 그리면서 졸음을 좀 쫓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려주려고, 자, 이런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을 이렇게 닿지 않게 이제 해버리면 아날로그로 이제 그래서 몇 초 동안 갔는지를 서로 재는 겁니다. 옆에 주변 벽에 부딪히지 않고 빨리 막 걸어가고 몇 초 동안 여기를 돌파하느냐 갖고 점심 무슨 떡볶이 사내기 한다든지 하는 식의 아이들의 발상이 깜찍하게 담겨 있는 거고요. 이게 맨 이 두 번째 책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자판에 아무것도 없죠. 보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가상에 이제 종이 위에서 막 쳐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그런 것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줄줄 나옵니다. 짜증나는 친구, 뭐 학생들의 그림들입니다. 다. 이 그림을 하기 위해서 6주 동안 했습니다. 6번. 그 출판사의 디자이너가 학교로 와서 주당 2시간 수업 중에서 1시간씩을 해서 6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책쓰기 수업을 고등학교 이과, 이학공학 계열 학생들한테 주당 2시간씩 한 번은 2시간씩 1년을 하는데
2학기 때 웬만큼 이제 두 번째 책을 쓰는 과정에서 딱 6주를 갖다 뽑아서 이 책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첫 시간은 디자이너가 와서 필통에 있는 모든 펜들을 다 꺼내서 한번 그어봐라. 그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부터 가보자. 그 다음에 종이 위에다가 한번, 제가 첫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죠. 어떤 종이에 그릴 때 가장 좋은지, 어떤 느낌인지를 느껴봐라 하는 것을 제시를 했고, 그 한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책을 만들 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펜이? 하고 제시해 준 게 있었습니다. 플러스 펜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플러스 펜 하나씩 나눠주고 플러스 펜으로 이제 자기가 집에서 그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려온 것이 다른 학생들하고 겹치지 않게, 처음 발표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른 누군가가 장점을 얘기하면 또 다른 장점을 떠올려야 되는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자꾸 떠올리게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이것을 서로 보여주고, 잘 못하는 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서로 또 착안을 하고, 그러니까 즉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걸 충분히 본 다음에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어떤 거 보시고 난 아무 생각도 안 들어, 그건 그렇게 늦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비유를 들었듯이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봄에 안 핀다고 해서 스스로 난 꽃이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규정할 아무런 판단의 합리성도 없거니와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더라도, 막연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시도하고 있다는 자체를 즐겁게 여기면서 의미 있게 잡아놓으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때가 되고 또 주변에 어떤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은 좋은 글과 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글과 책은 그래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줄기차게 지금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문학적인 글의 경우에는 재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굳이 안 가셔도 충분합니다. 가면 좋겠지만 거기에선 정말 아주 치열하게 밤을 새우고 머리를 벽에 찢는 그런 식의 어떤 노력들도 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프로 야구 선수가 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동네 야구로도 만족해도 되는 거고 야구 보는 거로 만족해도 되는데 보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이걸 이제 올려드릴게요. 문해계 글방 페이스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증을 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올렸으면은 이거를 누군가는 좀 컬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여기에 덧붙였으면 좋겠다. 새로운 것을. 증거판을 만들어서 또 기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펌프를 길어 올릴 때 마중물이라는 것을 넣죠. 한 바가지에 물을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저 깊숙이에 있는 지하수가 쫙 끌어올려주는 게 펌프잖아요. 이건 마중물로서 넣은 겁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펌프질을 안 하고 있어요. 마중물은 부었으나 누구도 여기서 펌프질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펌프질하면 여기에 아까 했던 이런 표지에다가도 표지를 바꿔서 3권을 만들어 보자. 우리는 아이들하고 함께 만들 수도 있고 시흥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낙서책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3권을 만들었고 1, 2권에 감사하다. 우리는 3권 만들었다. 1, 2, 3권을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 4권, 5권으로 나가자 하고 시리즈로 나가도 되고, 아까는 흑백으로 나왔는데 제작비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리고 또 6주간의 프로그램 6번의 시간으로 만들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색감도 있어야 되니까. 학생들이 색감이 없는 학생들이 막 총천연색으로 갖고 왔을 때는 판매하는 데는 분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판매라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일단은 뭔가 제작해서 배포하려면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경비를 갖다가 의식하게 되면 아무래도 판매가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 출판사 사정이 좀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이 책이 나가진 않았고, 또 판매되는 중간에 출판사 대표님이 결단을 내려서
뭐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처음부터 이건 뭐 돈을 보고 시작한 게 아니고 같이 출판사하고 같이 학교 교육하고 마치 산학협동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의미에 대해서 존중한다 해서 저작권 기준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거나 뭐 칼라로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이것을 뭐 전자책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또 여기에 또 다른 어떤 동영상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한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다. 아까 러브 미 텐더 비디오를 보시면서 굉장히 여러 생각들이 펼쳐졌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느냐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 낙서란 무엇인가 하는 글도 쓸 수 있겠고 낙서의 교육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글도 쓸 수 있겠고 낙서와 어떤 나눔의 문화에 대해서 글도 쓸 수 있겠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주제들이 펼쳐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강조하듯이 읽기 위해서 쓰고 쓰기 위해서 읽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읽는다는 게 단지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림도 읽고 비디오도 읽고 하는 그런 식의 것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읽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제대로 된 것들도 잘 읽어낼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광고기 때문에 저작권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반 광고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책이 된 광고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한번 보시죠. 실제로 나중에 책으로 막 나왔습니다. 이것이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인 다시 보실 필요는 없겠죠? 한번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돼.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식으로. 그러면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뚫어지게 이제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좀 보셔야 돼요.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 자, 이곳은 어딜까요? 교실인데 교실 밖에 뭐 있었죠? 그러면 이 창밖에 뭐 보시면 기억 안 나세요? 예? 운동장? 네, 또. 자, 영상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번 더 봐야 됩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영상의 경우도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을 봐야 됩니다. 이거 1분짜리인데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 몇 번을.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근데 이제 보다 보면 드라마를 볼 때도 이제
스토리보다는 드라마 연기자가 무슨 옷 입고 오나 그거 주목해서 보시는 분 계시죠? 또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나, 뭐 액세서리를 뭘 하고 나왔나, 뭐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갖고 보는 경우에는 그게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나 배우의 얼굴 표정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계속 보셔야 새로운 각도가 나옵니다. 보세요. 자, 좀 전에 교무실 나왔죠? 몇 명 있었죠? 5명? 왜 이렇게 달라지죠? 2명서부터 5명 더 없습니까? 6명? 7명? 자, 보세요. 여섯 명 나왔죠? 여기 세 서고 여기에 셋이 있습니다. 얘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지금? 야단 맞는 거였죠? 반면에 지금 여기 교무실 풍경 보십시오. 이제 한국의 학교도 이거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방식이 똑같아요. 아직도 우리 학교의 모든 것들은 일제 식민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칠판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 붙여놓지 않습니다. 학교시설관리법에 의해서 서쪽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니셨던 학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칠판은 예배 없이 다 서쪽에 붙어 있습니다. 남향을 중심으로 된 건물에서 서쪽에 붙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칠판이 어느 쪽 붙어 있나고 대충 저쪽이 서쪽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동쪽에 붙여놔서 동쪽 빛이 떠오를 때 같이 동쪽을 보게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본 시설관리법에 있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도 은근히 여기 두 개가 지금 대조되고 있죠. 여기에는 아주 푸르른 밝은 이런 자연의 세계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칙칙하고 뭔가 좀 음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구성도 삼각관계로 이렇게 해서 왔고 이렇게 선배 교사들인 거죠. 동료 또는 선배 교사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건 아주 잘 만들어진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공식적인 기승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선 두 사람을 둘러 이 아이는 지금 어디 있죠? 2층에 있고 방에 혼자 있는데 컴컴하게 지금 다 있다는 거죠. 집중하셨죠? 뭘 그린 거예요? 자, 몇 사람 있었죠? 좀 전에? 몇 사람? 7? 6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있었으니까 뭐 아이 빼고요. 6사람인데 다 웃었나요? 안 웃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분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고래를 그렸던 건데 달랑 한 1분 30초, 1분 정도의 글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창밖은 뭐죠? 바다입니다. 바다
바닷가 아이가 고래를 그리는데도 어른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만약에 산이다 막 그랬어도 얘기는 성립이 됩니다. 산에서, 산천에서 고래를 떠올리는 걸로 아이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굉장히 비범한애로 돼버려요. 처음부터 철저히. 근데 바닷가에 사는 아이가 고래 그리는데도 당신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부모를 비난하거나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의사 선생님을 비난하는 지금 광고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 선생님 계속 걱정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교무실에서도 나오고. だからね。 자, 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자, 이 반응들은 선생님의 걱정을 뜻하는데 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애정과 걱정만큼이나 걱정보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지금 못 찾으니까 여기까지 오거든요. 혼자서 해서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와서 같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해석 불가죠. 아이는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집에까지 와서 상담할 정도로 아주 자상하고 열정적인. 근데 여기 보십시오. 뭘 그린 거냐고 묻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암시적인 장면인데요. 보면 뭘 그리냐고 묻고 계속 아이는 그리고. 자, 이걸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으니까 이분은 어떤 의사죠? 정신과 의사에 가까운, 뭔가 이쪽이면 심리적이고 뭔가 정신적인 차원의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높이 책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뭐죠? 이분이 굉장한 전문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쌓아놓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쓰는 분이라도 이건 어떻게, 이건 무너지지 않은 게 다행인데 이렇게까지 한 거는 의도적이죠. 지금 이분이 이 분야에서 굉장한 전문가를 하는데 Can you tell me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누구죠? 부모님들인데 이 부모님은 얘가 뭐 그린 거야 하고 이분한테 물어보러 온 거죠, 사실. 근데 이 전문가는 거꾸로 물어보고 있어요, 아이한테. 슬쩍 지금 비판도 하는 겁니다. 얘가 뭐 한 건지 닥터, 선생님, 의사 선생님, 우리 부부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하고 찾아왔는데 아이한테 직접 물어봅니다. 부모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을 리 없죠. 근데 전문가도 똑같이 해보고 있어요. 당연히 대답을 안 하는데, 자, 여기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긴급하게 나오고 장면이 바뀌는데, 좀 전에 여기 보여줬던 사람 있죠?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과연 누구죠? 이분이 좀 전까지 뭘 그렸는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사람이죠. 근데 여기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수련이 정도 되겠죠. 지금 졸졸졸 따라다니는, 아직까지 연배가 안 된 이분은 누굴까요? 머리도 하얗게 됐고 벗겨졌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게 지금 이 설정에서 나오는 거죠. 이분은 여기에 같이 껴서 뭐 들여다볼 정도 안 되고, 아마도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이렇게 될 겁니다. 다 웃고 있는데 누가 안 웃었죠? 간호사는 안 웃습니다. 왜 안 웃죠? 다 의도된 겁니다. 다 장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깜깜하게 봤을 때 다 웃으면서 뭔가 말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대답을 못 얻으니까 다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지금 따지는 거죠. 얘가 왜 말을 안 하나? 측정 불가능한 외계인이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은근히 하얀색이 들어가죠, 이제.
검은 것 중에 하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모습도 하고 지금 음향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음향도 점점 심각하게 조금씩 심각하게 합니다. 자, 슬쩍 손바닥으로 스치면서 지나가는 이 동작은 뭘 뜻하는 겁니까? 선생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학교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확실히 나오죠. 자, 선생님과 간호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간호원은 계속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떠난 데서 있고, 지금 이건 어머니죠. 어머니가 어쩔 수 없었고, 아이는 했고, 이 선생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아이가 앉은 아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간호원이 지금 각각 학교와 병원에서 이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각 포즈를 보게 되죠. 이걸 보면서 아이가 조각 퍼즐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조각 그림을 이렇게 조각 퍼즐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자체를 보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린 그림도 어쩌면은 다 모아보면 이런 조각 퍼즐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연역법입니다. 연역적 사고입니다. 기존 대전제를 갖고 결론을 끌어내는 겁니다. 지금 논리적 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한 방법이 연역법, 연역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걸 갖고 대전제를 갖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론. 소크라테스 죽는다는 결론을 나옵니다. 이게 연역법입니다. 미루어 짐작하는 유추입니다. 유추. 근데 아주 재밌게도 그러면서 뭔가 깨닫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이 간호원은 동시에 어느 순간에 펄쩍 앉아서는 이것들을 보고서 뭘 만들어 보기 시작하죠. 이 경우는 많은 자료들 속에서 나름의 패턴을, 공통성을 찾으면서 결론을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실제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질서하고 막연하게 보였던 것들을 통해서 이게 전체 그림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귀납적 사고입니다. 많은 자료들 속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거죠. 보니까 검은색만 있는 것도 아니네, 하얀색도 있네 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근데 그 하얀색들이 뭔가 연관되구나 하면서 거기서 다시 패턴을 또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귀납적 사고입니다.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퍼즐이 있으니까 이 퍼즐로 봤을 때 얘 그림도 이럴 것이다 하고 전제를 갖고 유추해 나가는 거, 그건 연역적 사고다. 그래서 연역적 사고는 추리하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전제를 갖고 A가 B였으니까 C도 D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가는 방법이 연역적 사고. 가장 대표적인 연역적 사고의 대표는 유추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그 자료들에서부터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아이는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문득 보다가 하고 지금 깨달음을 나와서 가는 거죠. 자, 이 두 사람들이, 담임 선생님과 간호원이 이제 연역과 귀납이라는 사고로서 어떤 결론을 갖다가 제시를 했고, 그거를 실제 이제 한번 검증해 보는 거죠.
한 가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 하나 해드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가 중간에 멈칫멈칫했는데, 뭔가 내가 잘못 말했는데 뭐지 하는 생각 때문에 멈칫멈칫했는데요. 뭐냐면 아까 비디오에서 선생님이 하신 방법은 유추라고 해서 연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예. 그리고 간호사가 분이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귀납이라고 하는데, 귀납이 아니라 그냥 직접 관찰법입니다. 직접 관찰, 직접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 데이터에서 결론을 끌어낸 거니까, 그거는 추리한 것이 아니라 눈에 있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현장에서 자료들을 보고 현장 답사를 해서 실제 자료를 보면서 하는 거니까 직접 관찰법이고, 그것은 앞서의 담임 선생님의 경우에는 추리를 한 것이죠. 이게 조각 퍼즐을 맞추고 있으니까 이 그림도 조각 퍼즐일 것이다 해서 추리 중에서 연역 추리를 한 것입니다. 귀납 추리도 가능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선생님이 하신 것은 명백히 이건 연역 추리고요. 지금 담임 선생님이 하신 건 연역 추리고, 연역 추리에 대해서 귀납 추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제가 아까 간호원 경우에도 간호원이라고 합니까? 간호사라고 하는 거죠. 네, 간호사 분의 경우에 그것을 귀납이라고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건 눈앞에 있는 자료들을 직접 확인한 거니까 직접 관찰에 의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 놓지 마세요. 뭐 하고 선생님이 얘기하시고 간호사도 얘기하고, 재밌게도 그 분야의 제일 전문가들은 지금 여기서 도와주겠습니다. 열심히. 이분들이 무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또 무관심하다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지식, 의학 분야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다 선의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해결 안 됐고 병원에서 해결 안 됐지만, 그리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나오지도 않고 병원의 원장 선생님은 나왔지만 역시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나 학생의 옆에서 선생님, 학생의 옆에서, 환자 옆에서 있는 간호원이 관심을 갖고 또 꾸준히 들여다봤을 때는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열심히, 여기서 만약에 뭐 니네들이 얼마나 하나 보자 하는 식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다면 무능하기도 하고, 이거는 아주 뭐 비윤리적인 어떤 의사가 될 텐데 굉장히 또 열심히 일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바로 이 아이는 고래를 그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 다시 말해 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어린이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데는 어른들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각각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우리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어린아이들을 보살펴줄 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광고를 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하나 지금 과정에서 매우 치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시에 지금 사고를 펼치는, 결론에 이르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아이들은 보통 이런 그림들을 그리죠. 그리고 이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자, 창의성, 지난번 얘기했듯이 수제문적 창의성 정도에 해당하는, 이렇게만 그려도 야, 너 그림 잘 그린다고 엄마들, 아빠들, 선생님들은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고, 얘는 전혀 다른데 일부러 마지막에 기승전결은, 지금은 기고 이제 아직 승까지 가지 않은 단계입니다. 지금 승이 시작하는 단계인데, 전은 나중에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환.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였죠? 후원해주세요가 결론이잖아요. 결론은. 자, 여기에서는 컴컴하게 됐는데 여기도 보면 약간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표정. 학교에서의 협의도 묵산됐고 혼자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베티도 떠오르죠. 밤이고 밤새 뭔가 하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전무가 나서지만 이 정도 갖고는 할 수 없고 간호원은 계속 걱정스러운 겁니다. 내가 왜 알고 싶고 선생님 비록 아이는 없지만 자 이런 데모에서 하야가도 나오고 툭 내려놓는 데서 어쩔 수 없다 힘들다 하는 게 보이고 동시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결론에 진실에 접근하는 방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되는 거 아닐까 하고 불확실한 것 중에서 확실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죠. 사고도 마찬가지죠. 막연함 속에서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정리해서 결론을 내는 방법도 있고 미리 대전제를 갖고 이러니까 거의 유사하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다 하는 식으로 가정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과 실천이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말할 수 없이 큰 세상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자, 이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의 사랑 그리고 간호원의 어떤 배려 또는 관찰 또는 애정 이런 사랑 같은 것들이 다 합해서 됐는데 과연 이렇게 항상 이런 선생님 이런 저희 간호원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참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재단을 후원해주면 여기서 이제 반전이 되고 결론은 바로 그래서 잠재력을 키워주는 데는 어른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걱정만 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잠깐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면역과 기납에 대한 얘기는 면역이라는 것은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고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3단론법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죠. 3단론법 이런 것이 3단론법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고 이제 유추에 해당하신 것인데 이 귀납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이건 뭐냐면 3단론법 자,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A가 B하다. 이 대전제인데, 이 대전제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보죠. 죽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근데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요 안에. 이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하는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니까 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 안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소크라테스는 이미 들어가는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순간에 요거를 인정한다면 대전제로서 근데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인 이상 요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이니까.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들어가는 순간에는 죽는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럼 소크라테스도 당연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소크라테스는 죽는 수밖에 없는다는 거죠. 죽는다. 소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결론이 뭐가 좀 새로운 결론이냐 하는 겁니다. 한 얘기 다시 되풀이하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죠. 그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와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전제가 이
결론을 함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건. 새로운 발견이 아니에요. 두드러진 발견이요.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것만 확실하게 보여주는 과정이다는 것이죠. 이 과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방법이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어떤 사실을 여기서 끌어내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새로운 진실이나 사실이 나온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쪽에 귀납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흔한 게 이거죠. 뭐 소나무는 물에 뜬다. 뭐 밤나무도 물에 뜬다. 또 잣나무도 물에 뜬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죠? 나무죠. 나무. 전에 분류해서 하고 있었죠. 이것의 공통점이니까 그러면 모든 나무는 물에 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개별적인 케이스에서부터 원리가 나오고 결론이 나오고 새로운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새로운 지식의 발견이 되는 겁니다. 발명이 될 수 있고. 다시 얘기 드립니다. 연역은 있던 것을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 돼지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간 이상에는 들어간 걸 소크라테스라면 그가 죽는다는 건 애당초부터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자명한 것들, 전체 속에서 부분을 하나 강조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벌써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3단 논법이 되는 거예요. 3단 논법. 반면에 이것은 소나무, 밤나무, 잣나무가 물에다 뜬다 해갖고 모든 나무, 요것의 공통점을 따라서 모든 나무는 물에 뜬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발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인 사고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죠. 어떻게 이걸 모든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10개, 20개, 100개, 1000개 해놓고 난다면 어떻게 모든 나무라고 할 수 있지? 모든이라는 말을 그렇게 쓸 수 있냐? 저기는 모든이라고 이렇게 설정하면 됐지만 소나무 몇 가지를 갖고 이것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본 요 몇 개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해갖고 모든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무는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죠. 대부분. 또는 확인해본, 검증해본 몇 개의 나무들은 물에 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든이라는 뭘 쓰기 때문에 모든 나무는 물에 뜬다라고 얘기한다면, 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예외 가능. 이런 단서를 달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귀납이지만 이것의 한계는 언제든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것은 일반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100% 그렇다고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지금 단계라든지 혹은 어떤 존재는 물에 가라앉을 수도 있다. 어떤 나무는. 그런 예외 사례를 항상 염두에 두고서 사고했어야 된다는 거죠. 귀납이라고 하는 사고는. 근데 이쪽은 일단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다면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죽는 거는 누가 뭐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관계다 합니다. 부분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러면 100% 옳으냐? 이것도 사실은 100% 옳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는데 타당하다는 말은 좀 지워야 되겠고 100% 옳다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것의 한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영생불명이다. 불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근데 소크라테스 사람이라고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소크라테스는 영생불멸한 존재가 돼요. 모든 사람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영생불멸의 존재라고 전제를 해놨다면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영생불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역적인 사고를 비판할 때는 전제를 비판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과연 영생불멸한 것인가에 대한 것서부터 따져야지 전제를 다 인정하는 순간에는 결론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타당성이라는 말을 좀 정정했는데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얘기해요. 결론은 참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쓸 때 우리가 타당성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건 어쨌든 콩 심은데 콩 나오는 식입니다. 100%. 팥 심은데 팥 나오고 콩 심고도 팥 심었다고 하면 또 팥이 나오는 식이에요. 팥 심었다고 하더라도 콩이 나오는 식인데 이거는 무조건 전제를 인정하는 순간에는 결론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컨베어 시스템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거고 그럴 때 논리학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것은 참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발명하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항상 예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결론은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모든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또는 어떤 이런 식으로 예외를 염두에 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한계입니다. 즉 새로운 지식을 발명하고 발견하는 데는 귀납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것을 100%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한계를 숙명적으로 갖는다. 반면에 이거는 거짓을 말하더라도 소크라테스가 영생불멸한 존재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참이 아니지만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거다. 이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의 차이는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제를 갖고 출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고 하나는 개별 사례, 전체 원리를 갖고 개별 사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개별 사례들을 무수히 검토해서 그 중에 공통점을 찾아서 이런 것들은 전부 나머지 그러니까 나무는 물에 뜨지 하는 식으로 제가 사고를 펼쳐가는 것은 귀납적 사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에서부터 원리에서부터 원리나 결론에서부터 개별 사례를 찾아가는 것이냐 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냐 이건 확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실 전제와 결론하는 건 확인 관계고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이거는 전제 하나하나들을 검증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진짜 사람이냐? 혹시 어떤 개의 별명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따져봐야 돼요. 전제를 따져봐야 되고 이거는 전제가 다 옳지만 결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강력하게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발견하는 그런 또 과정. 그러니까 각각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역과 귀납이 나오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모순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연역이 필요할 때가 어떤 경우에는 귀납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 죽는다는 것을 이거 귀납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 죽여볼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예외를 대봐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데 뭐 이게 틀렸다고 예외를 대봐 예외를 댈 수 없으면 모든 사람 죽는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귀납적으로 증명하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발레가 나오지 않는 얘기니까 이거는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납적 사고와 면역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생각을 펼쳐가시면서 하시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잠깐 쉬시고 또 나머지 시간 지나겠습니다.